전 세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염에 휩싸인 러시아 전차를 보며 단순한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 서울과 바르샤바의 냉철한 전략가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현대전의 가장 잔혹한 진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전쟁을 2차 대전 영화처럼 거대한 전차 군단이 평원을 가로지르며 서로 포탄을 주고받는 화력 대결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이러한 낭만적인 환상을 철저히 배격해왔습니다. 우리는 적의 전차를 어떻게 타격할 것인가에 골몰하기보다 적의 기동을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저비용으로 강제 종료시킬 것인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술의 변화가 아닙니다. 화력 중심의 서구식 전쟁관을 시간과 공간 통제라는 한국식 방법론으로 덮어버리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승자는 적을 가장 많이 사살하는 쪽이 아니라 적을 가장 오랫동안 전쟁의 특정 좌표에 묶어두는 쪽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선동을 배제하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도출된 차가운 데이터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개전 4년차를 경과하며 서방의 주요 군사, 정보기관들과 싱크탱크들이 쏟아낸 수많은 전훈 분석 보고서 중 한국군에게 확신을 준 결정적인 수치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러시아군 전차 손실의 55%에서 60%가 직접적인 전차 간 교전 중 격파된 것이 아닌 정지 이후 파괴라는 형태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군사공학적으로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전차들이 적 전차의 포탄에 맞아서 파괴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덕, 즉 대전차 지뢰나 장애물에 걸려 기동 불능 상태에 빠졌고 그 자리에 멈춰선 순간 전장이 아닌 도살장의 제물로 전락했습니다. 현대전에서 기갑전력의 생명력은 장갑의 두께가 아니라 무한한 기동성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두꺼운 장갑을 두른 전차라 할지라도 궤도가 끊어지거나 장애물에 가로막혀 멈추는 순간 그 육중한 강철 덩어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전차는 방어자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고정 표적일 뿐입니다. 데이터는 러시아 전차병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전면에서 날아오는 날탄이 아니라 발밑에서 터지는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전차가 멈춰서는 그 침묵의 순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일단 멈추면 그 다음은 학살의 시간입니다. 좌표가 고정된 표적 위로 드론이 벌떼처럼 달려들고 후방의 포병 전력이 정밀 유도 포탄을 수직으로 꽂아 넣습니다. 이것이 현대전의 살상 메커니즘의 본질입니다. 격파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행 조건은 바로 강제 정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이 설계한 K9 차체 기반의 전장 솔루션이 서방의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방산 기업들이 더 강력한 포탄, 더 두꺼운 장갑, 더 복잡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청구할 때 한국은 적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에 집중했습니다. 폴란드가 전차나 자주포 도입에 그치지 않고 굳이 K9 차체를 활용한 궤도형 지뢰 살포 시스템을 긴급하게 요구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는 순간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강력한 포병 화력이 아니라 진격로 자체가 사라지는 물리적 봉쇄입니다. K9 차체의 기동성을 활용해 전차가 오기도 전에 전장의 입구를 틀어막는 것. 이것이 폴란드가 한국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시간지배 전략의 핵심입니다. 적의 기동을 차단한다는 것은 단순히 적의 진격을 늦추는 지연작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공격자는 멈춰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공병부대를 투입해야 하고 지뢰지대를 개척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폭약을 소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격부대는 방어 측이 미리 설정해둔 화력구역에 노출됩니다. 즉, 한국의 시스템은 적에게 비용과 출혈을 강요하는 구조적인 덫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지휘부가 아무리 많은 병력과 장비를 쏟아부어도 진격 속도가 0으로 수렴하는 순간 그들의 작전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한국은 바로 이 속도 0의 순간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전장 통제 능력은 기존의 방어 개념을 성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어는 적이 공격해오면 이를 받아치는 수동적인 대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형 차단 전략은 적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사전에 지워버리는 능동적 거부 전략입니다. 폴란드 국경의 숲과 늪지대 그리고 거친 평야에서 K9 차체는 기존의 차륜형 트럭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까지 파고들어 기습적으로 지뢰지대를 형성합니다.
이는 공격자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르는 공포, 언제 궤도가 끊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은 러시아군 지휘부의 의사결정 속도를 마비시킵니다. 물리적인 멈춤이 심리적인 마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제야 한국산 무기 체계가 단순히 가성비가 좋아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장의 시간을 사고 파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가 전개되기까지 필요한 시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 한국의 기동형 차단 시스템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아군이 전열을 정비하고 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생존의 시간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가격은 경쟁국들이 제시하는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치명적입니다. 이제 시선을 전장에서 산업 현장으로 돌려보면 왜 하필 K9 차체여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유럽 방위 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한국의 통렬한 조소이자 징벌적 대안 제시입니다. 서방 세계가 복잡한 규격과 느려터진 생산 라인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한국은 단일 플랫폼을 무한히 확장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이러한 한국식 효율성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자 동시에 기존 서방 공급망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러시아 전차를 멈추게 만든 힘의 원천은 최전선의 지뢰가 아니라 그 지뢰를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장에 뿌릴 수 있는 한국의 산업적 역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장을 잠그는 열쇠를 쥔 자가 전쟁의 주도권을 쥔다는 명제는 이제 가설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중심에는 예기치 못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토 지휘관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가장 끔찍한 악몽의 지리적 좌표는 다름 아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가로지르는 수바우키 회랑입니다. 러시아의 여교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와 친러 국가 벨라루스 사이에 끼어있는 이 100km 남짓한 좁은 육상 통로는 유사시 러시아 기갑부대가 단 한 번의 돌파로 발트 3국을 나토 본토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절망적입니다. 러시아군이 기습적으로 이 회랑을 봉쇄하는 걸리는 시간은 불과 수십 시간 단위지만 독일이나 프랑스에 주둔한 나토의 주력 기갑 부대가 육로를 통해 이 지역에 도달하여 의미 있는 반격, 대형을 갖추기까지는 최소 72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72시간의 공백은 폴란드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죽음의 계곡이자 서방 집단 안보 체계가 가진 구조적 무능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제공한 솔루션은 바로 이 치명적인 3일간의 시간차를 기계적 공학으로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나토의 지문군이 도착할 때까지 폴란드군이 러시아의 파상 공세를 몸으로 막아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병력과 장비의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적의 진입 자체를 거부하는 지대, 즉 거대한 장애물 지대를 순식간에 형성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한국형 궤도형 지뢰 살포 시스템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K9 차체 기반의 이 시스템은 단순한 공병 장비가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는 전략무기입니다. 해외 전문 매체들이 인용한 재원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단 한 번의 전개로 길이 1.8km, 폭 180m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을 대전차 지뢰밭으로 바꿔버립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축구장 40개 넓이에 해당하는 약 32만 제곱미터가 순식간에 죽음의 땅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차단막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30분 이내입니다. 이것은 현대 군사작전에서 비대칭적 교환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방어자인 폴란드군이 한국산 장비 한 대를 30분 동안 가동했을 때 공격자인 러시아군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최소 시간에서 길게는 하루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다. 러시아 공병대가 지를 탐지하고 대척 전차를 투입하고 로켓으로 통로를 확보하는 그 지루하고 위험한 과정 동안 그들의 주력 전차 부대는 꼼짝없이 정지 상태로 노출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멈춰선 전차는 드론과 포병의 먹잇감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 30분의 투자로 러시아군에게 24시간의 작전 지연을 강요합니다. 나토가 필요로 하는 그 결정적인 72시간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수만 명의 보병 희생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배치된 몇 대의 한국산 지뢰, 사이포 차량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러시아군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이러한 지뢰지대가 고정된 방어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트럭 기반 살포 시스템이나 인력에 의한 매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에게 작업 징후가 쉽게 노출됩니다. 그러나
K9 차차를 이용한 궤도형 시스템은 전차와 동일한 속도와 기동력으로 움직입니다. 수바우키 회랑과 같은 험지, 읍지대, 숲속 어디든 전차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이 시스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예상 진격로를 설정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어제는 안전했던 숲길이 오늘은 대전차 지르바트로 변해 있을 수 있으며 우회로를 찾아 기동하는 순간 그 우회로마저 실시간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전선이 고착된 상태가 아니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방어자가 공격자보다 더 빠르게 장애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전장의 주도권이 역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의 살포 능력인 차량당 약 600발의 대전차 지뢰, 갑재량은 전술적 저지력을 넘어선 전략적 거부 능력을 제공합니다. 소대급 규모인 4대의 차량만 투입되어도 7km 이상의 방어선을 단 30분 만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기갑사단 하나가 전개할 수 있는 전면의 폭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상 해당 부대의 진격을 원천 봉쇄하는 수준입니다. 러시아 지휘부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지뢰지대를 강행, 돌파하여 전차 전력의 절반을 고철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병대가 도착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며 나토 군군의 공습 표적이 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폴란드는 이미 시간을 벌었고 나토 증원군은 국경을 넘고 있을 것입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지점은 바로 이 압도적인 시간 가성비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방산 업체들은 그동안 지뢰라는 무기를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거나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싼 스마트 지뢰 개발에만 몰두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가장 단순하고 신뢰성 높은 방식의 최신 기동 플랫폼을 결합하여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적의 최신의 전차 부대를 무력화하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100억 원짜리 전차를 잡는데 100억 원짜리 미사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그것을 적시에 배달할 수 있는 확실한 운송수단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은 그 운송수단으로 이미 세계 시장을 제패한 K9 자주포의 차체를 내밀었고 이것은 부품 호환성과 정비 편의성 면에서도 폴란드군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가 수입한 것은 단순한 지뢰 살포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라는 거대한 곰을 국경 앞에서 묶어둘 수 있는 시간의 사슬을 구매한 것입니다. 1.8km라는 숫자는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러시아군의 야망이 좌절되는 물리적 한계선이자 나토의 안보가 지켜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가 유럽의 동부전선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격상된 이유는 화려한 카탈로그상의 스펙 때문이 아니라 이처럼 전장의 시간표를 통째로 바꿔버리는 능력 때문입니다. 전차가 오기 전에 판을 끝내겠다는 한국의 구상은 이제 수바우키 회랑의 진흙탕 위에서 현실적인 억지력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적 충격이 육상 국경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대륙의 끝에서 증명된 한국의 차단 능력은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 건너 열대우림의 섬나라들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군사적 관점을 넘어 산업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폴란드가 자국의 국경을 봉쇄하는 핵심 자산으로 K9 차체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유럽, 특히 독일 방위산업계에 가해진 치욕적인 일격이나 다름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기갑 장비의 종주국을 자처해온 독일은 레오파드 2 전차라는 걸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전차를 지원하고 보조하는 파생형 지원 차량 시장에서는 한국에게 안방을 완전히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정치적으로 얽혀있는 독일의 플랫폼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한국산 차체를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장비의 성능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시 군수 지원과 비용 효율성이라는 전쟁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가장 잔혹한 경제 논리에 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공학적 접근 방식은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고 비대했습니다. 그들은 지뢰 살포 차량이나 공병 전차를 만들 때도 주력 전차와 동일한 수준의 고가 방어력을 요구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복잡한 전자장비를 탑재하여 가격을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리는 우를 범해왔습니다. 피자를 배달하는데 수억 원짜리 슈퍼카를 사용하는 꼴입니다. 반면 한국은 전쟁이라는 행위가 결국은 소모전이라는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K9 차체는 이미 전 세계 9개국 이상에서 운용되며 2천여 문 가까이 생산된 검증될 대로 검증된 중무장대 산업의 걸작입니다. 1000마력급 디젤 엔진과 견고한 변속기 그리고 험지 돌파에 최적화된 유기압. 현수 장치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장나지 않고 망가져도 쉽게 고칠 수 있는 야전의 신뢰성을 담보합니다. 폴란드가 원한 것은 박물관에 전시할 첨단 기술이 아니라 진창 속에서 굴러도 멈추지 않는 강철의 노새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제시한 플랫폼 공용화 전략의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현재 폴란드는 이미 수백 문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거나 도입 중입니다. 이는 폴란드 육군 내 K9의 엔진, 변속기, 궤도를 정비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이미 깔려 있고 예비 부품 창고가 가득 차 있으며 조종수 훈련 교육 과정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이 시점에서 독일제나 미국제 신규 플랫폼을 도입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전혀 다른 규격의 부품을 새로 수입해야 하고 정비병들을 다시 교육시켜야 하며 별도의 보급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중복 투자를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군수장교 입장에서 이것은 악몽입니다. 하지만 K9 자체를 기반으로 한 지뢰살포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 모든 추가 비용이 영에 수렴합니다. 자주포를 고치던 정비병이 스패너 하나만 들고 가서 지뢰살포 차량도 고칠 수 있는 구조. 이것이 한국이 폴란드에 제공한 압도적인 산업적 이점입니다. 서방의 경쟁사들은 한국의 이러한 접근을 저가 공세라고 폄하하려 하지만 이는 그들의 패배를 감추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한국은 K9이라는 하나의 차체를 뼈대로 삼아 자주포, 탄약 운반 장갑차, 군안 차량, 그리고 이제는 지뢰 살포 시스템까지 파생시키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필요에 따라 모듈만 바꿔기 차체 하나를 개발하여 수십 가지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생산 단가를 낮추고 부품 호환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이것은 자동차 산업 강국인 한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제조 역량의 승리입니다. 독일 라인메탈이나 KMW가 복잡한 의사, 결정 구조와 느린 생산 속도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경쟁자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K9 자체의 표준화 지배력은 한 번 뿌리 내리면 좀처럼 뽑아낼 수 없는 락인 효과를 창출합니다. 폴란드군 전체가 한국산 궤도 차량에 익숙해지는 순간 향후 도입될 차기 장갑차나 지원 차량 사업에서도 한국산 플랫폼이 우선 고려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됩니다. 독일 방산업계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K9 자주포 몇 문이 더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폴란드라는 거대한 동유럽 시장의 군수 지원 체계 자체가 코리아 스탠다드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대와 부대에 발휘되어주는 차체 시장을 한국이 장악했다는 것은 사실상 육군의 기동을 한국 기술력에 의존하게 만들었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또한 K9 차체는 구조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7톤급 전투 중량을 감당하도록 설계된 차체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지뢰살포 모듈을 얹었으니 기동성은 더욱 견고해지고 엔진의 부하는 줄어듭니다. 이는 장비의 수명 주기를 늘리고 유지 보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낳습니다. 경쟁 모델들이 무게중심 문제나 출력 부족으로 허덕일 때 K9 기반 시스템은 넉넉한 출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장갑이나 방호 장비를 덧붙일 수 있는 개량의 여지까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 넉넉한 확장성을 통해 향후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장비를 진화시킬 수 있는 미래 가치까지 확보한 셈입니다. 결국 폴란드의 선택은 감정적인 우방국 우대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나온 이성적 결과물입니다. 독일제 장비가 보여주는 카탈로그상의 고성능보다 한국제 장비가 현장에서 증명하는 가동률과 호환성이 전쟁 억제력 유지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동맹국의 군사 구조와 군수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설계자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유럽의 팽원에서 입증된 이 만능 플랫폼의 가치는 그러나 단순히 땅 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험준한 상악과 지흙, 그리고 도로망이 붕괴된 최악의 조건에서도 굴러가는 이 끈질긴 기동성은 이제 궤도 차량의 무덤이라 불리는 또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팽원을 장악한 한국의 궤도가 이제 열대의 정글과 섬나라의 해안선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거친 진창에서 러시아를 막아선 K9의 궤도는 이제 그 육중한 방향을 남쪽으로 급격하게 틀고 있습니다. 무대의 배경은 끝없이 펼쳐진 동유럽의 대평원이 아닙니다. 7천여 개의 섬과 빽빽한 정글, 그리고 험준한 산악 지형이 뒤엉킨 남중국해의 최전선 필리핀입니다. 적의 얼굴 또한 바뀌었습니다. 낡은 전차를 몰고 오는 러시아군이 아니라 최신의 상륙함과 막강한 미사일 전력을 앞세워 해상으로부터 밀고 들어오는 중국 인민해방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장의 성격과 기후, 그리고 적의 교전 수칙이 완전히 뒤바뀐 이곳에서도 한국산 K9 차체가 여전히 유일한 전략적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많이 팔았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형 무기 체계가 가진 전천후 적응 능력이 서방의 경쟁 모델들이 가진 태생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필리핀이 처한 지리적, 기반 시설적 현실을 냉정하게 해부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국토의 대부분이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선은 복잡하고 내륙은 산악과 열대우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군사작전의 관점에서 볼 때 이곳은 기동장비의 무덤과도 같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로망의 열악함입니다.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도로는 비포장 상태이거나 전차와 같은 중장비가 통과하기에는 지반이 턱없이 약합니다. 게다가 1년의 절반 가까이 이어지는 우기에는 단단했던 땅조차 거대한 늪으로 변해버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방산시장을 휩쓸었던 차륜형 자주포 만능론의 허상이 산산조각납니다. 필리핀군은 예산 부족과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이유로 이스라엘제 차륜형 자주포인 아트모스 2000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달린 트럭 위에 포를 얹은 이 시스템은 평시에는 도로를 타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연비가 좋으며 정비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방의 군사 컨설턴트들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중국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 가장 먼저 파괴되는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공항과 항만, 그리고 도로입니다. 중국의 정밀 유도 미사일이 필리핀의 주요 교량과 도로 결절점을 타격하여 끊어놓는 순간 도로 위를 달려야만 하는 차륜형 자주포들은 그 즉시 기동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도로가 끊긴 트럭은 움직일 수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며 정글이나 진흙탕으로 우회하려다가는 바퀴가 빠져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반면 한국의 K9은 태생부터 다릅니다. K9은 도로가 있는 곳을 달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을 뚫고 나가 화력을 투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천마력의 엔진이 뿜어내는 힘을 무한궤도에 전달하여 접지압을 분산시키는 구조는 비에 젖은 논밭이나 모래사장, 그리고 험준한 산악 경사면을 거침없이 등반하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생존성의 차이입니다. 도로가 파괴되어도 K군은 숲을 가로질러 사격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해안가 모래토비로 기동하여 적의 상륙 지점에 타격한 뒤 즉시 숲속으로 숨어들어 중국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차륜형 자주포가 도로 위에 갇혀 중국 드론의 표적 연습 대상이 될 때 궤도형인 K군은 지형을 은폐물로 활용하며 끈질기게 살아남아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같은 부서 지형에서 K9의 제자리 회전 능력은 전술적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좁은 산길이나 막다른 해안 절벽에서 트럭 기반의 자주포는 차를 돌리기 위해 넓은 회전 반경과 시간이 필요하며 자칫하면 전복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K군은 그 자리에서 즉시 차체를 360도 회전시켜 사격 방향을 전환하거나 신속하게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해군이 필리핀의 예상 방어선 뒤쪽으로 기습 상륙을 감행하거나 전방위에서 압박해 들어올 때 방어자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동 방식입니다. 험지에서의 자유로운 기동성. 이것은 복잡한 다도의 환경에서 화력의 공백을 메우고 수정 열쇠를 기동력으로 만회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서방의 경쟁사들, 특히 프랑스의 넥스터나 이스라엘의 엘비 등은 자신들의 차륜형 시스템이 현대적이고 가볍다라고 선전해왔습니다. 그들은 K9와 같은 궤도형 자주포를 무겁고 비싸며 구시대적인 냉전의 유물처럼 묘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거친 정글과 무너져 내리는 도로 인프라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평화시의 안일한 발상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전쟁은 잘 닦인 아스팔트 위에서 벌어지는 레이싱이 아닙니다. 포탄이 빗발치고 지형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입니다. 한국은 애초에 한반도의 산악지형이라는 가장 가혹한 환경을 상정하고 무기를 개발했기에 동남아시아의 열악한 지형 조건에서도 별도의 개조 없이 즉시 투입 가능한 완벽한 적응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필리핀은 단순히 내륙에서 반군을 토벌하는 수준을 넘어 정규군 간의 고강도 충돌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반군이 소총을 들고 덤빌 때는 트럭 위의 대포로도 충분했지만 중국군이 상륙 장갑차와 공기 부양정을 몰고 해안으로 쇄도할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방어 무기는 적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는
방호력을 갖춰야 합니다. 차륜형 자주포의 얇은 장갑은 적의 파편이나 소구경 화기에도 취약하지만 K9의 고강도 강철 장갑은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이는 승무원들이 적의 화력 위협 속에서도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무형의 전투력입니다. 결국 지형이 전술을 결정하고 그 전술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만이 선택받습니다. 동유럽의 평원에서 입증된 K9의 기동성은 필리핀의 정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는 단순히 쏠 수 있다는 기능을 넘어 어디서든 쏠 수 있고 어디로든 피할 수 있다는 기동의 자유를 제공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군 당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필리핀의 뒤를 이어 K9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이미 확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유사시 그들의 국토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도로 사정에 얽매이는 나약한 바퀴가 아니라 흙탕물을 튀기며 험지를 주파하는 강인한 궤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강인한 플랫폼은 이제 단순히 육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넘어 바다를 향해 포신을 돌리며 전혀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륙의 끝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이제 해양 전략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실험으로 이어집니다. 필리핀 해안의 울창한 맹그로브 숲속에서 K9의 포신이 바다를 향해 겨눠지는 순간 남중국해를 호령하던 중국 해군 지휘부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하는 심각한 전략적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양 통제권은 더 멀리 보고 더 비싼 미사일을 쏘는 쪽이 가져가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비싼 게임의 법칙을 아주 저렴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비틀어버렸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제 단순한 지상군 지원 화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사일 한 발 가격의 수백 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적의 상륙 전력을 수장시킬 수 있는 가난한 섬나라들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해안 방어용 전략 무기로 재탄생했습니다. 군사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필리핀과 같은 국가가 중국의 대규모 상륙 함대를 막아내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교환비의 불균형입니다. 중국은 수많은 상륙정과 고속정을 마치 벌떼처럼 밀어붙이는 전술을 구사할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한 발당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하푼이나 액조세 같은 대함 미사일을 쏘는 것은 전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완벽한 패배입니다. 미사일 재고는 순식간에 바닥날 것이고 남은 중국의 함정들은 유유히 해안가에 병력을 토해낼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산 K9의 압도적인 가치가 증명됩니다. K9가 발사하는 155mm 포탄 한 발에 타격은 대한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이는 방어자가 비용 걱정 없이 적이 전멸할 때까지 무제한에 가까운 화력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군에게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공포 그 자체입니다. 특히 K9의 사거리 연장탄이 제공하는 54km라는 타격 범위는 해안 방어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54km는 수평선 너머의 거리입니다. 이는 중국의 대형 상륙함이 병력을 작은 상륙 장갑차나 공기부양정으로 옮겨싣기 위해 정지해야 하는 안전구역인 발진 지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과거의 해안포는 적이 눈앞에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K9은 적이 해안선에 접근하기도 전에 바다 한가운데서 작전 대응을 갖추기도 전에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상륙작전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 즉 모함에서 자선으로 병력을 옮기는 그 혼란스러운 찰나에 하늘에서 포탄이 비처럼 쏟아진다면 그 상륙작전은 시작되기도 전에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K9이 보유한 분당 6발에서 8발에 달하는 급속 사격 능력과 TOT 기능입니다. 대한미사일은 한 번에 하나의 표적만 정밀 타격하지만 K9 한 개 포대는 수십 발의 포탄을 동시에 특정 구역에 쏟아부어 바다 위에 인공적인 강철의 벽을 세울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속 공기부양정들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기동한다 해도 면적 단위로 쏟아지는 파편 폭풍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155mm 구폭탄이 수면 근처에서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수압과 파편은 얇은 장갑을 가진 상륙정이나 상륙 돌격 장갑차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직접 맞지 않더라도 근거리 폭발만으로 선체에 구멍이 뚫리고 엔진이 멈추며 탑승한 보병들은 충격파로 인해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한국은 값비싼 유도무기 대신 압도적인 화망 구성을 통해 적의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면적 거부 능력을 필리핀에 제공한 것입니다. 혹자는 움직이는 배를 곡사포로 맞히는 것이 가능하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대 사격 통제 시스템의 비약적인 발전을 간과한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K군은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정밀한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되어 해상 레이더나 무인기가 획득한 적 함정의 이동 좌표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습니다. 파도의 높이, 풍속, 표적의 이동 속도까지 계산하여 예측 사격을 가하는 K9의 명중률은 이미 수차례의 실사격 훈련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TOT 사격수를 활용하면 표적의 예상 이동 경로 앞뒤에 포탄을 동시에 떨어뜨려 회피 기동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샷건으로 날아가는 새를 잡듯 정밀 유도가 아닌 화력의 밀도로 표적을 제압하는 방식은 교란 장치를 사용하여 미사일을 따돌리려는 중국 해군의 전자전 대응책조차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무엇보다 K9이 중국 해군에게 악몽인 이유는 생존성에 있습니다. 기존의 구정식 해안포 진지는 위치가 노출되어 있어 개전 초기에 중국의 함포 사격이나 공습으로 쉽게 파괴됩니다. 하지만 궤도형 자주포인 K군은 쏘고 나서 즉시 이동하는 사격 후 이탈 전술이 가능합니다. 숲속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1분 만에 수십 발을 쏘고 적의 반격탄이 날아오기 전에 다시 정글 속으로 사라집니다. 중국 함대 입장에서는 포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조차 파악하기 힘들며 보이지 않는 유령과 싸우는 듯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필리핀의 복잡한 해안 지형은 K군을 위한 천연의 요새이며 이 요새 안에서 움직이는 포대는 중국의 최첨단 레이더로도 쉽게 잡아낼 수 없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이집트가 스웨즈운하 방어를 위해 K9을 선택했을 때 이미 증명된 사실이지만 이제 K군은 육군 무기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났습니다. 한국은 지상전의 왕자였던 자주포를 해안거부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진화시켰습니다. 필리핀에게 K9은 단순한 포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대한 해양 세력에 맞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안선을 지킬 수 있는 가난한 자의 전략 무기입니다. 그러나 이 저렴하고 치명적인 해안의 암살자가 진정으로 무서워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K9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이 큰 마음을 먹고 도입한 또 다른 치명적인 무기체계와 결합하여 완벽한 화력의 콤비네이션을 이룰 때 남중국해의 군사적 균형은 또 한 번 요동치게 됩니다. 필리핀 군사 전략의 백미는 한국산 K9 자주포가 단독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야심차게 도입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브라모스와 결합하여 완벽한 상호 보완적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죽음의 이중주라고 부릅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합작하여 만든 브라모스는 마하3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하여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이지스 구축함 같은 고가치 표적을 타격하는 날카로운 창입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창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량의 한계와 비싼 가격입니다. 중국 해군이 수백 척의 소형 고속정이나 저가형 상륙함을 미끼로 던지며 덤벼들 때 한 발당 수십억 원짜리 브라모스를 남발하는 것은 자멸에 가까운 예산 낭비입니다. 바로 이 전략적 공백을 한국의 K9이 방패이자 망치가 되어 완벽하게 메워줍니다. 현대 해전에서 공격자는 방어자의 미사일 소모를 유도하기 위해 저가치 표적을 선봉에 세우는 기만 전술을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필리핀이 브라모스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중국은 무인 표적선이나 낡은 어선들을 개조한 미끼들을 먼저 내보내 필리핀의 미사일 재고를 바닥내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안선에 K9 자주포가 배치되는 순간 중국의 계산은 헝클어집니다. 50km 이내에 근해로 접근하는 모든 중소형 탐정과 상륙 세력은 값비싼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산 155mm 포탄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즉, K9은 브라모스가 오직 중국의 주력 전투함이라는 배어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잡어들을 청소해주는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력 지원이 아니라 전략 자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적 통합입니다. 이 두 무기 체계의 결합은 중국 함대 사령관에게 풀기 힘든 전술적 딜레마를 강요합니다. 브라모스를 막기 위해 함대 방공망을 가동하고 회피 기동을 하려면 함정들이 서로 간격을 벌려야 하는데 탄계하는 순간 각계 함정들은 K9의 집중포화에 노출되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K9의 포격을 피하기 위해 고속 기동을 하거나 대형을 뭉치면 이번에는 브라모스의 광역 타격에 몰살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하늘에서는 초음속 미사일이 날아오고 수면 위로는 수십 발의 포탄이 동시에 떨어지는 상황. 이것은 중국 해군이 자랑하는 반접근 슬래시 지역 거부 전략을 역으로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필리핀판 지역 거부 전략의 완성입니다. 더욱이 K9의 존재는 브라모스 포대의 생존성을 직간접적으로 보장합니다. 브라모스는 발사 준비에 시간이 걸리고 발사 후에는 위치가 노출되어 적의 특수부대나 공습의 최우선 표적이 됩니다. 이때 고기동성을 갖춘 K9 자주포가 브라모스 기지,
주변을 기동하며 해안으로 침투하려는 중국의 특수전부대나 상륙병력을 사전에 제압해준다면 미사일 부대는 마음 놓고 장거리 타격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산 자주포는 해안포의 역할을 넘어 전략미사일 기지에 기동 경호원 역할까지 수행하는 셈입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이 조합이 매력적인 또 다른 이유는 비용의 비대칭성을 적에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브라모스 요격을 위해 고가의 대공 미사일을 소모해야 하고 K9의 포격을 견디기 위해 상륙 함정에 추가적인 장갑을 둘러야 합니다. 공격자가 짊어져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방어자인 필리핀은 한국산 포탄과 유지비가 저렴한 자주포로 이를 막아냅니다. 이것은 중국과 같은 거대 국가를 상대하는 약소국의 유일한 생존 방식인 고슴도치 전략의 모범 답안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의 핵심을 한국의 방산 기술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필리핀 해안에서 벌어지는 이 실험은 한국산 재래식 무기가 첨단 유도 무기와 결합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전적 쇼케이스입니다. 브라모스가 적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라면 K군은 적의 손발을 묶고 뼈를 부러뜨리는 둔기입니다. 심장이 찔리기 전에 손발이 묶여버린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의 파도 위에서 진퇴양난의 공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포는 필리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필리핀이 완성한 이 가성비 방어 모델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던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지도 위에 한국산 무기의 사거리를 그려 넣으며 새로운 연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온 K9의 포시는 이제 필리핀을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화력의 띠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입증된 K9의 전략적 가치는 이제 개별 국가의 도입 사업을 넘어 남중국해를 둘러싼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한국의 규격으로 재편하는 거대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 베트남의 해안선, 필리핀의 군도,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반도와 보르네오 섬을 잇는 선을 그어보십시오. 이 거대한 호는 중국의 해양 팽창을 막아서는 최전방 방어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어선의 핵심 거점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한국산 K9 자주포로 무장하거나 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고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날로 거세지는 상황에서 아세안 주요국들이 한국이라는 제3의 대안에 통해 실질적인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에 방아쇠를 당긴 것은 다름 아닌 베트남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제 무기에 의존해온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이 한국산 K9 도입을 결정하고 이를 단순한 국경수 비용이 아닌 남중국해 해안 방어용으로 배치하려는 움직임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미 레코그니션과 같은 해외 군사 매체들이 분석했듯이 베트남의 선택은 중국 해군에 대한 명백한 거부 신호입니다. 베트남의 긴 해안선을 따라 배치된 K9 포대들은 중국이 불법 점거 중인 남사군도 인근 해역을 직접적인 타격권에 둡니다. 이는 베트남이 보유한 제한된 수량의 대한미사일을 보완하며 중국 해경선이나 민병대 선박들의 회색지대 도발을 힘으로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이 쏘아올린 신호탄은 필리핀으로 이어졌고 이제 그 충격파는 말레이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리적으로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으로 국토가 양분되어 있어 해상 방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방산 도입 사업은 부패 스캔들과 예산 부족, 그리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는 너무 비쌌고 중국제 자주포는 정치적으로 도입 불가능했으며 러시아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이 붕괴되었습니다.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한국의 K9뿐입니다. 디펜스 뉴스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이 말레이시아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을 사실상의 단독 후보로 거론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쟁자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변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이 이미 K9을 운용하거나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군사 동맹이 없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무기 체계의 통일은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모두 K9이라는 동일한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유사시 이들 국가는 탄약, 정비 부품, 교육 훈련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필리핀의 K9 부품이 부족하면 베트남에서 즉시 공수할 수 있고 말레이시아의 포병 장교들이 한국까지 가지 않고 필리핀에서 위탁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즉 남중국해 연안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매개로 단일한 군수 지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동남아시아의 안보를 기술적으로 통합하는 표준 제공자가 된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악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각 나라가 서로 다른 규격의 잡다한 무기를 사용했기에 각계격파가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중국해의 서쪽, 동쪽, 남쪽에서 동일한 사거리와 동일한 타격 메커니즘을 가진 한국산 자주포들이 중국 한대의 기동로를 겨누고 있습니다. 한국산 K군은 단순한 포병 무기가 아니라 중국의 해양 팽창을 물리적으로 옥죄는 강철의 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포위망은 미국이 주도하는 거창한 조약에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나라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가장 합리적인 가성비 무기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있습니다. 더욱이 K9의 이러한 확산은 한국의 위상을 단순한 무기, 판매국에서 지역 안보의 후견인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동남아 국가들은 안보를 위해 미국을 바라보았지만 미국은 해군과 공군 위주의 전략 자산에 집중할 뿐 각국의 지상군 현대화나 해안 방어와 같은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데에는 소홀했습니다. 그 빈틈을 한국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은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FA-50 경공격기, 호위함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며 동남아 국가들이 스스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독자적 억지력을 선물했습니다. 미국산 무기보다 도입 속도가 2년에서 3년 빠르고 가격은 절반 수준이면서도 성능은 동등한 한국 무기는 당장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이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결국 K9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에서 유럽과 미국의 독점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고 기작. 한국 주도의 새로운 안보 질서가 완성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시작되어 필리핀을 거쳐 말레이시아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화력의 벨트는 이제 한국산 무기가 한반도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마지막 단계, 즉 무기를 넘어 산업 전체를 종속시키는 가장 깊숙하고 본질적인 변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연이 자욱한 전장을 떠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진짜 무대인 산업 현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폴란드의 지뢰살포 작전부터 필리핀의 해안 방어 전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군사적 성공 사례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플랫폼의 승리입니다. K9은 더 이상 단순한 자주포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21세기 지상군 장비의 표준 규격이 무기체계 개발의 패러다임을 단일 목적의 고성능에서 다목적의 확장성으로 강제 전환시킨 산업적 혁명의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했던 서구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패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유럽의 방위 산업체들은 치명적인 오판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소수의 최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기술의 경연장으로 착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주포 따로, 지뢰살포 차량 따로, 탄약 운반차 따로 각각의 목적에 맞춰 바닥부터 새로 설계하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마트폰 하나면 될 것을 계산기, 카메라, MP3 플레이어를 따로 들고 다니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발비는 중복 투자되고 생산 라인은 파편화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대당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무기는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국가 예산을 파산시키고 군수 지원을 악몽으로 만드는 비싼 장난감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K9 차체라는 단 하나의 완벽한 플랫폼을 완성한 뒤 그 위에 포탑을 얹으면 자주포, 크레인을 얹으면 군안차, 지뢰살포기를 얹으면 공병 전차로 변신시키는 모듈형 설계를 10년 전부터 구축해왔습니다. 이것이 가져온 산업적 파급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일한 궤도형 차체를 수천 대 단위로 찍어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단위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부품의 신뢰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경쟁국들이 소량 생산의 늪에 빠져 부품 하나를 구하는데 수개월이 걸릴 때 한국은 쿠팡에서 물건을 배송하듯 전 세계 어디든 즉각적으로 부품과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압도적인 물류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산업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가 만든 격차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플랫폼 전력이 만들어내는 산업적 락인 효과입니다. 폴란드, 이집트,
호주,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K9을 도입했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 몇 대를 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국 육군의 기동 시스템 전체를 한국의 기술 표준에 종속시켰다는 뜻입니다. K9 차체에 익숙해진 정비비, K9 부품으로 채워진 군수 창고, 한국산 장비에 맞춰진 교리 훈련, 이 거대한 관성을 거스르고 다시 다른 나라의 무기 체계로 갈아타는 것은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을 의미하기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한번 한국산 플랫폼을 선택한 국가는 향후 수십 년간 한국 방위 산업의 생태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성 없는 전쟁에서의 완전한 승리이자 고객을 영원한 파트너로 묶어두는 가장 강력한 족쇄입니다.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은 한국이 주도하는 보편적 플랫폼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미래 전쟁의 화두인 무인화와 자동화 역시 이 K9 차체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K9 차체에 유무인 복합기동 기술을 적용하고 레이저 무기와 같은 차세대 화력을 탑재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기반이 되는 차체의 넉넉한 출력과 확장성이 보장되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반면 여전히 새로운 차체를 설계하느라 설계도면과 씨름하고 있는 서방의 경쟁사들은 출발선에서부터 이미 10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그들이 시제품을 내놓을 때쯤이면 한국의 K9 플랫폼은 이미 전 세계 육군의 표준 운영 체제로 뿌리내린 뒤일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K9은 단순한 포병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 시장에 던진 새로운 질서 그 자체입니다. 전차가 오기 전에 전장을 잠그는 능력, 해안에서 적 함대를 거부하는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산업적 능력. 이 3박자를 모두 갖춘 나라는 현재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서구의 방산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오만을 완성하며 뒤늦게 한국의 방식을 벤치마킹하려 하지만 이미 깔려버린 수천 대의 한국산 궤도가 만든 길을 따라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한국산 플랫폼을 쓰는 나라와 그렇지 못해 도태되는 나라로 나뉘고 있을 뿐이며 그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좁혀지지 않는 비대칭의 절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